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10권 5월 춘추 제33장 5월 춘추. 다음 날이었다. 오자선은 요의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 조례에 참석했다. 그는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요의를 천거했다. 왕께서는 요의를 대장으로 삼아 즉시 초나라를 치십시오. 오왕 함녀가 얼굴이 벌개지며 꾸짖듯 대답했다. 요의는 천한 신분일 뿐 아니라 힘도 어린애보다 못하오. 저런 위인을 어찌 우리 오나라 대장으로 삼을 수 있으리오. 천하의 웃음거리만 되오. 더욱이 과인은 이제 나라의 안정을 보게 되었소. 쓸데없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당치 않소. 오자서가 무안하여 물러서자 요의가 대신 나서서 입을 열었다. 어질지 못하구나 왕이시여.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니 장차 오나라가 어떤 길을 걸을지 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또한 오자서는 왕을 위해 전왕을 죽이는 공을 세웠건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오자서의 원수를 갚아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간언이라기보다는 비방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순간 요의를 바라보는 백관들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오왕 함녀의 성질로 보아서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왕 함녀의 입에서 불같은 명이 떨어졌다.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이는 국가 대사이건을 천민이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감히 나를 꾸짖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저자를 뜰 아래로 끌어내려 오른팔을 끊고 옥에 가둬라. 또한 저자의 계집과 자식까지 다 잡아가둬라.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사들이 달려들어 요의를 끌어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오른팔을 끊고 옥에 쳐넣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잡아가두었다. 그것을 보고 오자선은 탄식하며 궁에서 물러났다. 며칠 후였다. 오자선은 비밀리에 옥리를 불러 요의를 너무 엄하게 감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옥리는 오자서가 시키는 대로 족쇄를 풀고 감시를 소홀히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요의는 탈옥하여 오성 밖으로 달아났다. 오왕 함녀는 요의가 탈옥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욱 격노했다. 그 가족을 모두 죽여라. 마침내 요의의 아내와 자식들은 거리로 끌려나가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했다. 물론 이는 오왕 함녀와 오자서, 요의가 사전에 꾸민 일이었다. 후세의 한 사관이 혀를 차며 이 일을 논평한 것이 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어진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짓이다. 그런데도 죄 없는 사람의 아내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계책을 썼으니 천하의 함녀보다 잔인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요의도 그러하다. 오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일도 없는데 오로지 용협하다는 이름을 얻기 위해 자기 몸과 집안을 버렸으니 이런 자를 어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마천이 요의를 자객열전의 인물로 선정하지 않은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탈옥한 요의는 달아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원통한 사정을 호소했다. 낮에는 숨고 밤에 길을 감으로써 그는 겨우 공자 경기가 머물러 있는 예성으로 숨어들었다. 그런데 경기는 그곳에 없었다. 신복 부하들을 데리고 위나라로 들어갔소이다. 요의는 다시 길을 떠나 위나라로 향했다. 여러 달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공자 경기가 거처하는 곳을 찾았다. 그러나 경기는 요의가 오나라 사람임을 알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오왕 함녀가 보낸 자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의는 몇 날 며칠을 졸은 끝에 경기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는 대뜸 자신의 웃옷을 벗어보였다. 오른팔이 잘려나가고 없었다. 그제야 경기는 요의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오왕이 내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팔까지 끊었는데 너는 무슨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요의가 눈물을 떨구며 대답했다. 저는 오왕이 공자의 아버지인 요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듣건대 공자께서는 여러 나라 제후와 손을 잡고 장차 부왕의 원수를 갚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죽지 못한 몸을 이끌고 멀리 여기까지 온 것은 공자를 도와 저 또한 원수를 갚고자 함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이냐? 공자가 망명하신 이후 오나라는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오나라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공자께서 이 몸을 받아주신다면 저는 공자를 모시고 오나라로 쳐들어가 그곳의 약점을 일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자께서는 부왕의 원수를 갚고 왕위에 오르실 것이며 저 또한 이 원안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으나 오왕 합녀의 음흉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경기는 요의를 신임하지 않았다. 신복 부하를 풀어 요의의 내력에 대해 알아오게 했다. 신복 부하는 오나라로 잠입하여 요의의 행적을 조사했다. 모든 것이 요의가 말한 대로였다. 부하는 돌아와서 경기에게 보고했다. 요의의 아내와 자식이 화형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제야 경기는 의심을 버리고 요의를 믿었다.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듣기로 오왕은 오자서와 백비를 모사로 삼아 군사를 조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우리의 병력은 너무 미약하다. 장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깨고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요의가 대답했다. 백비는 용렬한 자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오자서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영걸입니다. 그만 조심하면 되는데 하늘이 도우사 지금 오자서와 오왕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순간 경기의 안색이 돌변하더니 좌우 무사를 향해 불을 뿜듯 호령했다. 이놈은 자객이다.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무사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요의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요의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물었다. 공자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죽이라 명하십니까? 경기가 격노한 어조로 대답했다. 오자서와 오왕이 한뜻이 되어 서로 돕고 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내 놈은 방금 오자서와 오왕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내 놈이 오왕의 밀명을 받고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이라는 증거다. 이래도 할 말이 있느냐? 하하.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구나. 내가 가족을 잃고도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은 오로지 그대의 영명함에 의지하고자 함이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이처럼 청맹관일 줄이야. 아, 처자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할 뿐이로다. 요의의 갑작스런 웃음소리에 경기는 어리둥절했다. 이놈, 내가 청맹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그게 눈뜬 장님의 소행이 아니고 무엇이오? 오자서가 합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오나라 군대를 빌려 초나라를 무찌르고 그 부형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에서였소. 그런데 그 뒤 사정은 어떻게 변했소? 초평왕도 죽었고 비무국도 죽었소. 합녀는 왕위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오자서의 원수를 갚아줄 생각은 눈곱만큼 하지 않고 있소. 이번에 내가 오른팔이 잘리고 처자를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오? 바로 내가 오자서를 위해 바른 소리를 했다가 합녀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오자서가 합녀를 위해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오. 그는 지금 마음속 깊이 합녀를 원망하고 있어. 내가 이번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오자서가 뒤에서 돌봐주었기 때문이요. 내가 도망올 때 오자서는 내게 이런 말까지 하였소. 그대는 가서 공자 경기의 뜻을 잘 살피라. 만일 공자가 오자서의 원수만 갚아주겠다면 나는 국내에서 공자와 내응하고 지난날 요왕을 죽이는데 공모했던 죄를 씻을 작정이요. 이야말로 그대의 원수를 갚고 나의 원수를 갚고 오자서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요. 그런데 뭐라고? 내가 그대를 죽이러 온 자객이라고? 참으로 가당치도 않소. 자, 어서 죽이시오. 어차피 원수를 갚지 못할 바에야 죽는 것이 낫소. 만일 그대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소. 요의는 말을 마치자 벼랑간 기둥을 향해 머리를 들이박았다. 쿵 소리가 일며 요의가 나동그라졌다.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 기둥을 향해 돌진했다. 그제야 경기는 자신의 의심이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재빨리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소. 잠시 그대를 시험해 본 것뿐이요. 결코 본심이 아니니 그대는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오. 요의는 못 이기는 채 다시 경기 앞에 서서 말했다. 공자께서 제 말을 믿으신다면 속히 결사대를 이끌고 오나라로 쳐들어가십시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만일 오왕이 후회하고 오자서를 다시 신임한다면 공자와 저는 평생 원수를 갚지 못합니다. 알겠소.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리다. 며칠 후 경기는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예성으로 내려갔다.
그곳을 본거지로 삼아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아울러 위나라에서 얻은 자금으로 전함을 수리했다. 훈련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경기는 오나라 땅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자서와 내통하여 그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었다. 그 사이 완전히 신복부하로 삼은 요의를 불렀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출전할 것이오. 그 전에 그대는 오자서와 연락을 취해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오. 그 점이라면 염려 마십시오. 이미 오자서에게 사람을 보내놨습니다. 경기는 기분이 좋았다. 오강에 배를 띄워놓고 요의와 더불어 올라탔다. 흐르는 물결을 안주 삼아 술을 한잔 하려는 것이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잊고 마음껏 취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은 천하를 얻은 듯 기쁘오. 날씨는 화창하고 바람은 시원했다. 두 사람을 태운 배는 오강 한복판에 이르렀다. 그 사이 서로 권커니 자커니 하며 술을 마셔댔다. 어느 순간 요의가 오강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경기가 뒤돌아보았다. 과연 저 멀리로 한 척의 배가 나타났다. 워낙 거리가 멀어 어느 쪽의 배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요의가 다시 말했다. 공자의 깃발이 꽂혀 있군요. 우리 쪽 배입니다. 본영에서 무슨 연락할 사항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경기는 시력이 나빴다. 몸을 일으켜 세워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았다. 요의에게 등을 보이고 서 있는 것이었다. 호위 무사들도 모두 배전에 서서 구경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이때다 이런 순간이 오기를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요의는 술상 옆에 세워둔 짧은 창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아무도 그의 그런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요의가 경기의 바로 뒤편에 서서 외쳤다. 공자. 경기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순간 요의의 창날이 번뜩였다. 날카로운 창끝은 경기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했다. 어찌나 세게 찔렀는지 등 뒤까지 뚫고 나갔다. 으헉. 경기는 앞으로 꼬꾸라졌다. 아니 꼬꾸라지기 전에 요의를 끌어안았다. 무서운 괴력이었다. 요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경기가 눈을 부릅뜨고 요의를 노려보다가 중얼거렸다. 내 놈이. 결국 내 놈은? 요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렇소. 나 요의는 오왕이 보낸 자객이었소. 내가 끝내 그대의 가슴을 찔렀소. 그대는 나에게 졌소. 후후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힘이 빠지고 있었다. 경기는 요의를 끌어안은 채 뱃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혼잣말투로 중얼거렸다. 그렇군. 내가 나를 찔렀군. 천하에 나를 찌르는 자가 있다니. 너는 참으로 용사로구나. 뒤늦게 경기가 창에 찔린 것을 안 좌우의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요의를 둘러싸고 창을 들어 찌르려 했다. 경기가 그런 부하들을 돌아보며 제지했다. 그만두어라. 이 사람은 천하의 용사다. 어찌 하루 동안에 천하의 용사 두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으리요. 너희들은 이 용사를 죽이지 말고 오나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어라. 그러면 그는 돌아가 정표를 받고 충성을 빛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는 요의를 끌어안았던 손을 풀었다. 자기 가슴에 박혀있는 창을 뽑았다. 그러자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경기는 허탈한 눈길로 허공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뱃바닥에 앉은 채로 죽었다. 좌우 군사들은 경기의 유언대로 요의를 죽이지 않았다. 공자의 뜻이다. 돌아가라. 그러나 요의는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좌우 군사들을 향해 말했다.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비록 공자가 나를 용서하여 살려주라고 했지만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군사 중 하나가 물었다. 세상에 용납되지 않는 세 가지란 무엇이냐? 요의가 처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서 왕으로부터 이 일을 맡았으니 이는 인이 아니며 새 임금을 위하여 전 임금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는 의가 아니며 남의 일을 성취시키려고 자기 몸을 해치고 집안 식구를 죽였으니 이는 지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말을 마치자 요의는 몸을 일으켜 강물 속에 몸을 던졌다. 군사들은 황급히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요의를 건져냈다. 요의가 물었다.
너희들은 왜 나를 건져냈느냐? 너야말로 오나라로 돌아가면 높은 벼슬과 많은 국록을 받을 터인데 어째서 그것을 버리고 죽으려 하는 것이냐? 요인은 한바탕 통곡을 터뜨렸다. 아내와 자식에게도 애착이 없었던 내가 그까짓 벼슬과 국록을 탐할 것인가? 나의 뜻은 오로지 공자 경기를 죽이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이루었다. 더 이상의 욕심은 없다. 너희들은 나의 시체를 가지고 오나라로 가라. 그러면 그간의 죄를 씻고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군사의 칼을 빼앗아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후세의 한 사관이 요이의 이러한 행동을 평한 것이 있다. 옛사람들은 죽는 것을 새털보다도 더 가벼이 여겼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의 목숨까지도 가벼이 생각했다. 지난날 전제는 함려를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슬프다. 요이는 죽은 후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어찌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남겼으니 죽는 것을 오히려 영화로 생각했습니까? 요이 이후로 칼을 찬 사람들 사이에는 의협이 유행하였다. 죽음의 아름다움을 생각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바라지 않았다. 그 뒤로도 오나라 사람들은 의기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관은 의협이 시조로 요이를 꼽는 것이다. 그러나 사마천은 유협열전을 쓰면서 유협의 인물로 요이를 꼽지 않았다. 이름마저 남기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탐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사마천은 유협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두었다. 춘추시대에는 진정한 협객이 없었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유협의 기준을 이렇게 두었다. 그 행실이 반드시 정의에 의거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했으며 약속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하였다. 또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는 자신의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이 밖에 많은 찬미할 점이 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인물로 춘추시대 후기와 전국시대의 연릉군 계찰, 맹상군, 춘신군, 평원군, 신릉군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귀족 출신으로서 경상의 부귀를 누렸으므로 유협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다. 이 시대에도 민간 협객이 있기는 있었을 것이로되 기록이 매몰되어 알 길이 없어 유감스럽다. 한편 또 다른 사신은 요이에게 살해당한 공자 경기를 이렇게 비꼬고 있다. 경기는 천하의 보기 드문 효웅이었지만 필부 외파리에게 죽임을 당했도다. 세상 사람들이여 강함을 자랑 말라. 솥불도 상하면 생쥐들이 달려들어 파먹는도다. 천하 역사도 결국 보잘것없는 병신 손에 죽었으니 힘이란 가히 믿을 것이 못된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다. 경기의 수하 군사들은 요이와 경기의 시체를 수습하여 수레에 싣고 오성으로 들어가 오왕 함려에게 투항했다. 함려는 경기의 시체를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에게 상을 내려준 후 모두 오군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요이를 상경 벼슬에 대한 예로서 창문 아래에다 장사 지내주었다. 창문이란 오성의 서쪽 문을 말한다. 창은 곧 가을 기운이니 서쪽을 뜻한다. 함려는 조사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 영혼의 힘을 빌려 우리의 성을 지키리라. 죽은 요이의 아내와 자식에게도 벼슬을 내렸다. 또 따로이 전제와 요이를 위해 사당을 짓고 해마다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주었다. 함려는 골칫거리인 경기를 처치하고 나자 그처럼 기쁠 수가 없었다.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오자서가 벼랑간 눈물을 떨구며 아뢰었다. 이제 왕의 걱정거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지금부터 신의 부형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백비도 덩달아 울며 청했다.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청에 함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나를 지극히 섬길 뿐이다. 만일 원수를 갚고 나면 지금처럼 나를 위해 힘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오늘은 즐거운 자리요. 마음껏 술을 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의논합시다. 다음 날 아침 오자서와 백비는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전날 약속한 대로 초나라를 7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오왕 함녀의 표정이 어두웠다. 두 사람을 보아도 반가워하지 않고 창 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다. 오자서가 지레짐작하고 물었다. 왕께서는 초군이 강맹한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청을 거절할까 고심하던 함녀는 바로 그거라는 듯 얼른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하오.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과연 우리 군사가 초나라 군사를 이길지 의문이오. 패하면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수모만 당할 것이 아니오. 그 문제라면 왕께서는 조금도 심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계책이라도 있어. 계책이라기보다 훌륭한 장수 한 사람을 천거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초나라 군사와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장수라는 말에 함녀는 귀가 솔깃했다. 경이 천거하려는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의 성은 손이요, 이름은 무입니다. 제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오나라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손무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군. 그 사람은 무엇에 능하오? 신이 알기로 손무는 어릴 적부터 병학을 심도 있게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육도와 삼략에 정통하여 귀신도 측량 못할 전술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 천지의 비밀과 묘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병법서 13편을 저술했으나 세상에서는 그의 재주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나라에서조차 사마 전향저만 알 뿐 손무가 있는 줄은 모릅니다. 이에 그는 세상을 등지고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은 오나라 땅 나부산 기슭에 은거하고 있습니다. 손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의 저자다. 손무의 생모연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어떤 이는 그가 오나라 태생이라고도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 손자오 기열전편을 보면 손무는 제 나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뿐이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오나라로 들어와 오자서의 눈에 띄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의 활동 시기가 오왕 함녀 시대인 것이 분명하고 보면 아마도 그는 제 나라의 병법가이자 명장인 사마양저, 전양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약간 연하임에 틀림없다. 확실치는 않지만 사마양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한때 손무에 대해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춘추자 시전에 그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손자병법의 저자도 그의 손자 손빈의 작품이라는 설이 우위를 점한 때도 있었다. 또 반대로 손빈이 곧 손무라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1972년 전한시대의 한 묘에서 손무의 손자병법과 손빈의 손자병법 두 종류의 병서가 출토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혹은 말끔하게 사라졌다. 다만 이들은 훗날 둘 다 손자라고 불리었으므로 손무는 오나라 손자라 하였고 손빈은 제나라 손자라 하여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손무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으나 오자서와 서로 교류했던 것 같다. 아마도 오자서의 명성에 손무가 자주 방문했을 것이며 오자서는 손무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적임자로 여겼을 것이 분명했다. 오자서는 오왕 함녀에게 손무를 천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이 사람을 얻어 군사로 삼는다면 왕께서는 천하를 상대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초나라 하나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자서의 말을 들은 함녀의 입은 찢어질 듯 벌어졌다. 그런 인재가 우리 오나라 땅에 있었단 말이오. 경은 과인을 위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불러주오. 오자서가 대답했다. 손무는 경솔히 벼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니 반드시 예로서 초빙해야 합니다. 오왕 함녀는 오자서의 청을 수락했다. 황금 10일과 백옥 한 쌍을 내렸다. 며칠 후 오자서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비단 수레를 타고 나부산으로 가 손무를 만났다. 함녀가 내린 예물을 건네고 그에게 간청했다. 오왕께서 선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부디 나와 함께 왕에게로 갑시다. 이에 손무는 오자서를 따라 나부산을 떠났다. 춘추시대 후기를 장식할 또 하나의 명배우 손무가 역사 무대 위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손무는 오자서를 따라 왕궁으로 들어갔다. 함녀는 섬돌 밑까지 나와 손무를 영접했다.
그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고 묻기 시작했다. 병법이란 것이 무엇이오? 병법이란 곧 전쟁의 방법입니다.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며 전쟁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존립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첫째는 도를 알아야 합니다. 도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천을 알아야 합니다. 천이라 함은 하늘의 이치를 말합니다. 셋째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란 땅의 이치를 말합니다. 넷째로 장을 알아야 합니다. 장이란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의 능력을 말함입니다. 다섯째로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란 규칙을 뜻하며 질서를 말합니다. 이상 5가지를 알고 지키면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습니다. 함녀는 입이 벌어진 채 계속 질문을 하였다. 손무는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그의 이론은 놀랍도록 정연했고 화술 또한 능란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지은 병법 13편을 차례로 바쳤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을 보충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읽어보십시오. 함녀는 기쁜 마음으로 손무가 건넨 병법 13편을 받아 일일이 읽어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온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었다. 한자 한자마다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다. 입에서는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제1편 시계, 제2편 작전, 제3편 모공, 제4편 군영, 제5편 병세, 제6편 허실, 제7편 군쟁, 제8편 구변, 제9편 행군, 제10편 지영, 제11편 구지, 제12편 화공, 제13편 용간. 오왕 함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자서를 돌아보며 격찬한 후 한마디 했다. 이 병법은 참으로 하늘과 땅을 꿰뚫는 재주라 할 수 있겠소. 다만 우리 오우나라는 크지 못하고 군사 또한 많지 않으니 그것이 걱정일 뿐이오. 이 말을 들은 손무가 웃으며 대답했다. 신의 병법은 반드시 병사들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군령대로만 한다면 비록 부녀자라도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함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은 농담도 잘하시는구려. 천하에 어찌 부녀자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겠소이까. 함녀의 비웃음에 손무가 정색했다. 신이 어찌 왕 앞에서 농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신의 말을 믿을 수 없으시다면 청컨대 신에게 궁녀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신이 궁녀들을 훈련시켜 왕 앞에서 실증해 보이겠습니다. 만일 그대로 되지 않으면 신은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함녀는 여전히 손무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가 하도 호언장담함으로 시험해 볼 마음이 일었다. 그는 궁녀 180명을 불러 모아 손무에게 맡기었다.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무가 다시 청했다. 모름지기 병사들에게는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왕께서는 총히 2사람을 대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어려운 청이 아니었다. 함녀는 평소 가장 사랑하는 후궁 2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 한 사람은 우희고 다른 한 사람은 좌이였다. 우나 좌는 편의상 붙인 이름이고 희는 오나라 국성이었으므로 희라고 했다.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궁녀들이오. 가히 대장으로 삼을 만할 것이오.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손무는 180명의 궁녀들을 좌우 2대로 나누었다. 우희는 우대를 지휘했고 좌이는 좌대를 맡았다. 손무가 좌우 2대의 궁녀들을 불러 모아 주의사항을 내렸다. 지금부터 군법에 대해 말할 터이니 잘 들어라. 첫째는 행오에 혼란을 일으키지 마라. 둘째는 함부로 말하거나 떠들지 마라. 셋째는 일부러 약속을 어기지 마라. 너희들은 이 3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신은 군법에 따라 목을 벨 것이다. 궁녀들은 끼득거리며 손무의 말을 들은 둥 만둥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장대 높은 곳에 손무가 앉았고 그 좌우로 북을 치는 고리와 도끼와 창과 칼을 든 아장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섰다. 그 아래로는 손무의 호령과 말을 전하는 굴리가 섰다. 오왕 함녀는 손무의 조련법을 관람하기 위해 훈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망운대 위에 올랐다. 훈련장에는 90명씩 이루어진 좌우 2대의 궁녀들이 모여 섰다. 각기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투구를 썼으며 오른손에 칼을 잡고 왼손에 방패를 들었다.
좌우군 대장인 우희와 좌희도 갑옷과 투구로 몸을 단속한 후 양쪽에 섰다. 이윽고 손무가 장대 앞으로 나가 지시했다. 두 대장은 황기를 들고 앞장서라. 나머지 궁녀들은 그 뒤를 따르되 5명으로 오를 이루고 10명으로 총을 이루어 행진하라. 전유관이 궁녀들에게 명을 전했다. 궁녀들은 재미나다는 듯 생글거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손무가 다시 영을 내렸다.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좌우 양대는 일제히 일어나라.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좌대는 오른쪽으로 돌아 행진하고 우대는 왼쪽으로 돌아 행진하라.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각기 칼을 들고 싸우는 태세를 취하라. 그리고 금, 징이 울리거든 물러나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궁녀들 사이에선 다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일었다. 손무는 못 들은 척 고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고리가 첫 번째 북을 울렸다. 좌우대의 궁녀들은 모두 일어나라는 신호다. 그런데 보라. 궁녀들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궁녀는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궁녀는 그냥 앉아 있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었다. 손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각 대의 대장 책임이다. 대장들은 다시 한번 부하들에게 명을 전하라. 만일 그래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법에 회부하여 처벌하겠다.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뒤 다시 북을 울리게 했다. 그제야 궁녀들은 마지못해 일어났다. 그러나 그 모양새가 가관이었다. 비스듬히 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몸을 기대고 서서 끼득거리고 있었다. 손무의 안색이 아까보다 한결 굳어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북채를 잡았다. 두 번째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좌대는 오른쪽으로 돌아 행진하고 우대는 왼쪽으로 돌아 행진할 차례인 것이다. 그러나 좌희와 우희는 수와 궁녀들을 이끌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 까르르 웃어댔다. 이를 보고 있던 손무의 눈꼬리가 무섭게 치켜 올라갔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꼿꼿이 섰다. 좌우 굴리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집법관은 어디 있느냐? 집법관이 급한 걸음으로 달려와 손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기 대령했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거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장수의 죄다. 그러나 영을 들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는 군졸의 죄다. 군법은 이런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참수형입니다. 손무가 모든 궁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큰 소리로 명했다. 모든 군졸을 참하기는 어렵다. 대장이란 군졸을 지휘, 감독하고 대표하는 자리다. 집법관은 즉시 두 대장의 목을 참아라. 좌우의 아장들은 손무의 위엄에 눌려 감히 명을 어길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곧 좌희와 우희 두 대장을 끌어내 결박했다. 커다란 칼을 든 형리가 두 여자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제야 좌희, 우희를 비롯한 궁녀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전신을 와들와들 떨었다. 좌희, 우희 두 대장을 참수하라는 손무의 명령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망운대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왕 함녀였다. 손무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후궁 두 사람을 목배려하고 있지 않는가. 그는 질겁하여 곁에 있던 대부백비를 불러 명했다. 빨리 가서 나의 두 애첩을 구하라. 백비가 불이 나게 달려가 손무에게 함녀의 말을 전했다. 왕께서는 이미 장군의 용병 솜씨를 알았다 하시었소. 그러니 두 궁녀를 용서하라는 명이시오. 그러나 손무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대는 왕께 가서 내 말을 전하오. 군중에는 장난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왕명에 의해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장군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두 여인을 용서해준다면 저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군령을 내린 이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령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형리를 돌아보며 호령했다. 속히 두 대장의 목을 참아라. 형리들은 칼을 들어 좌희와 우희의 목을 쳤다. 두 개의 머리가 단 위에 올려졌다. 이를 본 180명의 궁녀들은 새파랗게 질려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손무는 궁녀들 중 새로 대장 둘을 뽑아 앞에 세웠다. 이어 다시 명을 내리고 북을 치도록 했다. 첫 번째 북소리가 울렸다. 보라. 궁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줄로 그은 듯 정렬했다.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자 좌대는 오른쪽으로 돌아 행진하고 우대는 왼쪽을 돌아 행진하는데 그 움직임이 추호도 어긋남이 없었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자 궁녀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전투 태세를 취했다. 이윽고 금 징소리가 울리자 궁녀들은 돌아서서 물러나 대열을 정돈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정예부대 못지않게 민첩하고 우수했다. 처음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훈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했다. 손무가 사람을 보내 오왕 함녀에게 말했다. 이제 병사가 다 훈련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친히 행차하시어 사열하십시오. 끓는 물과 불구덩이 속이라도 오군은 나가기만 할 뿐 물러서는 군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왕 함녀는 애첩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과 분노가 더 컸다. 손무가 훌륭한 지휘관일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충실한 신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손무를 처형하여 애첩의 원수를 갚아주고 싶었다. 손무라는 자를 쓰지 않으리라. 함녀는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궁으로 돌아왔다. 손무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꺼내지 않고 죽은 두 후궁을 횡산에다 후하게 장사지내 주었다. 에이사라는 사당을 짓고 그들의 넋을 위로했다. 오자서는 함녀가 손무를 등용할 생각이 없음을 눈치챘다. 초조감이 일었다. 재빨리 궁으로 들어가 함녀에게 간했다. 자고로 병자흉기라 하였습니다. 전쟁이란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흉악한 일이므로 장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벌이 엄하지 않으면 명령이 서지 않고 명령이 서지 않으면 모든 군사가 죽습니다. 왕께서는 초나라를 정복하고 천하 패권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손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가 아니면 누가 회수와 사수를 건너겠습니까? 함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자서가 다시 간했다. 왕께서는 제 나라가 하루아침에 동방의 패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나라 사마 전향전은 대장에 오르자마자 제경공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부터 목을 베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죄목이었습니다. 그 뒤 제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군을 무찌르고 일약 동방의 패자에 올라섰습니다. 손무가 왕의 애첩을 죽인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두 여인을 죽임으로써 오군 전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오군을 당할 나라는 중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손무의 위대함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얻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훌륭한 장수는 얻기 어렵습니다. 후궁 2명 때문에 천하를 버린다는 것은 잡초를 사랑한 나머지 넓은 전답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자서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오왕 함녀는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옴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얼굴을 붉히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 생각이 짧았소. 경의 말대로 손무를 상장으로 삼아 군사로 대우하겠소. 이로써 손무는 오나라 총사령관의 자리에 올라 모든 병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오자서가 손무를 적극 천거한 이유는 다름 아니었다. 하루빨리 초나라를 멸망시켜 부형의 원수를 갚고 싶다. 함녀를 오왕에 오르게 하고 오나라 전역에 성을 쌓게 하고 요왕의 아들 경기를 살해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 모든 여건은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했다. 손무를 찾아가 재촉했다. 이제 초나라로 쳐들어가면 되지 않겠소? 그러나 손무로서는 입장이 달랐다. 개인의 복수를 위해 한 나라의 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자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오자서는 마음을 들킨 듯하여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손무는 미안함을 느끼고 그를 위로했다. 오나라 최대의 적은 초나라입니다. 언젠가는 초나라로 쳐들어가야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이요? 모름지기 군사를 쓰려면 내환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들으니 요왕의 숙부인 어며가 서나라에 머물러 있고 초경은 종오나라에 있으면서 원수 갚을 생각을 하는 중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어며와 초경부터 없애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오자서는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 다음 날 오자서는 오왕 함녀에게 들어가 아뢰었다. 서나라와 종오나라를 쳐서 어며와 초경부터 없애십시오. 함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서와 종오나라는 보잘것없는 소국이오. 굳이 군사까지 쓸 필요 없소. 사자를 보내어 엄여와 초경을 잡아보내라 하면 그 두 나라는 필시 그들을 보내올 것이외다. 그러고는 서나라와 종오나라에 각기 사신을 보냈다. 두 나라 임금은 함녀의 요구를 듣고 난처해했다. 당시 관례로 망명객을 잡아 소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랬다가는 자칫 중원 제후국들 사이에 고립되기 십상이었다. 그들은 고심 끝에 엄여와 초경에게 귀띔해 주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했다. 엄여는 서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망명했다. 초경도 그 뒤를 따라 초나라로 들어갔다. 초소왕은 두 사람을 환영했다. 그들을 이용해 오나라를 치려는 속셈이었다. 엄여와 초경은 초5 접경지대인 양읍으로 가 그곳을 다스리며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양읍은 오늘날 하남성 보풍 부군이다. 이 소식을 들은 오왕 함녀는 크게 분노했다. 곧 손무를 불러 자기 명령을 어긴 두 나라를 치도록 명령했다. BC 512년 초소왕 4년이면 함녀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이다. 그해 겨울 손무는 군사를 일으켜 종오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손무로서는 첫 출전이었다. 손무의 용병과 전술은 과연 귀신도 놀랄 정도였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종오나라 도성을 점령하고 그 군주를 사로잡았다. 승전 소식을 들은 함녀는 입이 귀에까지 찢어졌다. 군사들이 나가 싸우는데 내 어찌 편히 앉아만 있을 것인가. 그는 뒤늦게 오자서 백비 등을 거느리고 종오나라 도성으로 달려갔다. 이때부터 함녀는 손무를 따라다니며 그의 용병 솜씨를 친히 구경하였다. 종오나라를 점령한 손무는 두 번째로 서나라를 쳐들어갔다. 서나라는 산세가 험하고 물이 깊었다. 이때의 싸움에서 손무는 지형을 잘 이용했다. 채 열흘이 안 돼 서나라 도성 역시 손무에 의해 함락당하고 그 군주장군은 포로가 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춘추자 시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겨울철 12월 오나라 군주는 종오나라 군주를 사로잡고 이어 서나라로 진격하여 산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여 서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때 서나라 군주 장군은 오나라의 풍속대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의 부인을 데리고 나와 오나라 군주를 맞이했다. 오나라 군주는 그를 위로한 후 돌려보내고 신복 신하를 보내 그를 시종케 하였다. 당시 초나라는 심윤수를 파견하여 서나라를 구원하려 했으나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서나라는 멸망했다. 오군의 진격이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두 나라를 점령한 오왕 함녀의 흡족함과 거만함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그 뒤 서나라 군주장군은 도성을 탈출하여 초나라로 망명했다. 초소왕은 그를 받아들이고 성보 땅에 살게 했다. 성보는 지난날 초평왕의 아들 세자건이 다스렸던 땅으로 지금의 안희성 박현 일대이다. 이라고도 한다. 종오나라와 서나라를 멸망시킨 손무는 세 번째로 양읍으로 군대를 진격시켰다. 양읍은 엄여와 초경이 지키고 있는 초나라 영토였다. 이 싸움에서도 손무는 대승을 거두었다. 엄여와 초경은 전쟁 중에 살해당했다. 세 번 싸워 세 번을 모두 크게 이긴 오왕 함녀는 이제 손무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 벌써부터 천하가 자기 손안에 들어온 듯한 뿌듯함을 느꼈다. 오자서와 손무를 불러 자신의 뜻을 밝혔다. 지난날 오자서는 과인에게 늘 초나라로 쳐들어갈 것을 권했었소. 그러나 과인은 오군은 약하고 초군은 강함을 이유로 군사를 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소. 우리 오군은 강하고 초군은 약하오. 나는 이번 승리를 계기로 초나라 도읍인 영성까지 진격하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오자서의 한을 풀어주리라는 각오였다. 오자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다. 눈시울이 촉촉이 젖었다. 왕의 은혜에 감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손무의 태도가 이상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함녀가 눈치채고 물었다. 군사께서는 과인의 계책이 마땅치가 않소. 손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하오? 지금까지 왕께서는 2달 사이에 3번 싸워 3번 모두 이기셨지만 군사와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백성을 너무 부리면 그 나라는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망합니다.
이것이 곧 지난날 신이 말씀드린 바 있는 도를 알아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손무의 말에 오자서는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나는 초나라를 치기 위해 지금까지 절치부심하며 10년을 넘게 기다려왔소. 그런데 또 기다리라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드물었다. 손무는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승산 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왕께서 우리 오군은 강하고 초군은 약하다고 하셨는데 실상 냉정히 따지고 보면 초군이 약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소국인 종오나라와 서나라에게일 뿐 초나라에게 이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초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힘이 약해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 초나라가 약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겠소? 무작정 기다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책을 써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 놓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초나라 정책자도 아닌데 무슨 수로 초군의 힘을 약화시켜 놓는단 말이오? 오자서가 궁금함을 보이자 손무는 기회를 놓칠세라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저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이기고 약한 군대로 강한 군대를 이기려면 먼저 이쪽은 편안하되 적을 수고롭게 하면 됩니다. 지난날 진도공이 사군을 셋으로 나누어 교대로 초군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군의 조그만 노력으로 적군을 최대한 수고롭게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초나라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용렬하고 욕심 많은 자들 뿐입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국난을 당하면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군제는 한 사람이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왕께서는 우리 군대를 3군으로 편성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1군으로 쳐들어간다 해도 저들은 전군을 출동시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러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다시 다른 1군으로 나가되 저들이 나오면 또 물러납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면 우리는 힘을 아끼면서도 모든 초군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쳐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울 때 우리 전군이 갑자기 들이치면 어찌 초나라를 완전히 짓밟을 수 없겠습니까? 실로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계책이었다. 오자서조차 감탄의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방금 전에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얼른 함녀에게 말했다. 손무군사의 계책대로 행함이 마땅합니다. 오왕 함녀는 함녀대로 탐복하여 손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개선가를 부르며 오성으로 돌아왔다. 즉시 군대를 재편성하여 3군으로 나누었다. 이듬해인 BC 511년 초소왕 5년, 오왕 함녀 4년 가을. 손무는 오자서와 함께 초나라로 쳐들어갔다. 서나라 군주 장우가 거처하고 있는 성보 땅까지 육박해 들어갔다. 성보는 중원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초군은 성보를 지키기 위해 즉각 군대를 보내 오군을 치게 했다. 초군이 2000리가 넘는 먼 길을 달려 성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손무와 오자서는 재빨리 퇴각하여 오성으로 돌아왔다. 초군은 닥쳤던 개처럼 멍하니 오군의 퇴각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손무는 다시 다른 1군을 거느리고 초나라 땅을 침공했다. 이번에는 잠이라고 하는 땅으로 쳐들어갔다. 잠은 지금의 안이성 곽산 일대다. 역시 초군이 잠 땅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자 손무는 다시 퇴각했다. 세 번째로 육당을 공격했다. 육은 지금의 안이성 육안. 초군은 또 출동했고 손무는 즉시 빠졌다. 네 번째로 현 땅을 공격했다. 현은 하남성 황천 부근이다. 함녀는 현 땅을 공격하기 전에 이웃나라인 월왕 윤상에게 사자를 보내어 함께 쳐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월나라는 오래전부터 초나라와 친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다. 손무는 단독으로 현 땅을 공격하여 포위했다. 이번에도 초나라는 심윤수를 대장으로 삼아 현으로 보냈다. 그가 예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손무는 재빨리 오나라로 퇴각했다. 손무는 2달 동안 무려 4번이나 초나라를 침공하여 그들을 괴롭혔다. 그 바람에 초군은 지칠 대로 지쳤다. 손무와 오자서가 5번째로 초나라를 쳐들어가려 할 때 함녀가 다른 제안을 내었다. 잠깐, 초나라는 잠시 미뤄두고 월나라부터 쳐들어갑시다.
월나라의 연합을 청했을 때 월왕 윤상이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이었다. 손무는 자신의 계책이 무르익어갈 무렵 엉뚱하게 월나라를 치라는 명을 듣자 궁으로 달려가 간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월나라는 오나라의 등에 창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월나라와 싸우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중원을 도모할 때까지는 잘 다독여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월나라를 용서할 수 없소.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웃이긴 하였지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동안은 초나라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내지 못했다. 사소한 싸움은 있었지만 한 번도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초군은 지친 상태라 월나라를 도와줄 수가 없다. 반면 오나라는 바야흐로 우길승천의 기세였다. 함녀는 이것을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손무는 계속 함녀를 설득했다. 왕께서 월나라를 미워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월나라와 한 배를 탔다고 가정하십시오. 풍랑이 이는데 둘이 싸우면 배는 뒤집힙니다. 그러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돕는 것처럼 협력하면 능히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육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다. 원수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서로 협력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초나라를 주적으로 하고 있는 오나라로서 이웃나라인 월나라 마저 주적으로 삼는다면 오나라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손무는 이 점을 염려했으리라. 초나라를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싫어도 월나라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었다. 손무는 후일 손자병법을 퇴고하면서 자신의 이 말을 제11편인 구지편에 기록해 넣었다. 오월동주라는 말은 이렇게 생겨났다. 그러나 오왕 함녀는 끝내 손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 손무와 오자선은 함녀의 명을 받고 월나라로 쳐들어갔다. 이것이 오나라가 월나라에 대해 군대를 일으킨 최초의 일이다. 이때부터 오나라와 월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관계가 되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소모전을 벌여댄다. 손무는 취리라는 땅에서 월군을 맞아 싸웠다. 이 싸움에서 오군은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수많은 포로를 잡고 물품을 노략질했다. 돌아오는 길에 손무는 오자서에게 알쏭달쏭한 말을 던졌다. 40년 후 월나라를 수호하는 별자리에 세성, 목성이 자리 잡을 때 월나라는 흥하고 오나라는 운수를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오? 그러나 손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오왕 함녀에게 슬픈 일이 하나 일어났다. 그에게는 여러 딸이 있었는데 그중 승옥이라는 딸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다. 어느 날 내궁에 잔치가 있었다. 한 요리사가 생선찜을 바쳤는데 함녀는 딸 승옥이 생선찜 요리를 유독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녀에게로 보냈다. 그런데 그 생선에 독이 들어있었던 모양이다. 승옥은 그것을 먹고 다음날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대로 한 함녀는 요리사를 단칼에 죽인 후 통곡하며 승옥을 위해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다. 오성 서문인 창문 밖에다 땅을 파서 큰 호수를 만들고 그 곁에 딸을 묻었다. 오늘날 소주 근방의 여분호라 불리는 호수가 바로 그 호수이다. 함녀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황금으로 만든 솥과 옥으로 만든 술잔과 은으로 만든 술병과 구슬이 든 의복 등을 무덤 속에 함께 묻었다. 아울러 예전에 월왕 윤상이 수몽에게 바쳤던 세 자루의 명검 중 용연도 함께 묻어주었다. 그래도 함녀는 성이 차지 않았다. 이번에는 길들인 백학을 거리로 내복에 춤추게 했다. 모든 백성은 거리로 나와 백학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라. 함녀의 명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백학을 구경했다. 백학을 구경하는 백성들의 무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때 백학을 길들인 조련사는 백학을 몰고 승옥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춤추는 백학을 따라 앞다투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순간 난데없이 큰 바위가 떨어져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다. 함녀가 일부러 백성들을 유인하여 순장시킨 것이었다. 이때 생매장당한 남녀는 1,000명이 넘었다. 그 보고를 받고 함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승옥은 그다지 적막하지 않으리라. 요즘도 옛 오나라 지방에선 초상이 나면 그 집 빈청이나 정자 위에 종이로 만든 백학을 매달아두는 풍속이 있다.
이것은 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손문은 병법의 대가였다. 그는 간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간자란 곧 간첩이다. 세작과는 그 임무가 다르다. 세작의 주요 임무가 정보 수집이라면 간자는 적을 교란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수행한다. 초나라를 교만하게 하여 주변 속국을 떼어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심하던 중 함녀가 딸 능옥의 무덤 속에 명검 용연을 함께 묻어주는 것을 보고 묘책 하나를 생각해냈다. 손문은 비밀리에 사람을 구해 그 묘책을 실행에 옮겼다. 어느 날 새벽 초소왕은 궁에서 잠을 자다가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침상 머리맡에 무엇인가 서늘한 것이 놓여 있었다. 깜짝 놀라보니 한 자루의 칼이었다. 도신에 푸른 전기가 서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사 검이 아니었다. 이상한 일이다. 웬만한 측근이 아니면 왕의 침상 곁에는 다가올 수 없다. 하물며 위험한 칼을 그의 머리맡에 갖다 놓을 정도라면 여간 가까운 신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초소왕은 자신의 처소를 출입하는 모든 궁인을 불러 칼을 보여주며 물어보았다. 그러나 한결같이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더욱 이상하게 여긴 초소왕은 그 칼의 출처와 내력을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영성거리에 풍호자라고 하는 감검의 명인이 나타났다. 풍호자는 원래 월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어장검이 독검이라고 감정한 설촉의 제자였다. 칼 또한 잘 만들기로도 유명한 장인이었다. 풍호자의 이름을 들은 초나라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에게로 몰려가 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과연 소문대로 그는 어떤 칼이라도 한번 보기만 하면 그 내력과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했는데 그 정확하기가 귀신 같았다. 이윽고 풍호자의 소문은 초소왕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마침 그는 정체불명의 칼을 얻은 터라 풍호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즉시 사람을 보내 풍호자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칼을 내보이며 말했다. 이것이 어떤 칼인지 감정해 보시오. 풍호자는 두 손으로 칼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경악과 찬탄의 빛이 떠올랐다. 왕께선 이 칼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얼마 전 과인이 자다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이 칼이 놓여 있었소. 쓸만한 칼이오. 풍호자가 여전히 황홀경에 빠진 듯 대답했다. 쓸만한 칼 정도가 아닙니다. 이 칼의 이름은 담노라고 합니다. 일찍이 월나라 명장 구야자가 만든 걸작품입니다. 오, 이 칼이 구야자가 만든 담노라는 칼이라고? 초소왕은 나이는 어렸지만 구야자가 당대 최고의 명장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가 만들었다는 5자루의 명검에 대해서도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구야자는 월왕의 명을 받아 5자루의 칼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 후 오왕 수몽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칼들을 욕심냈습니다. 이에 월왕 윤상은 5자루 칼 중 3자루를 수몽에게 바쳤습니다. 그 3자루의 칼 이름을 말하면 하나는 어장이라는 칼이며 둘째는 용연이며 셋째는 바로 이 담노입니다. 그 뒤 이 칼들은 오나라 공자 광, 즉 오왕 함녀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장은 이미 전제가 오왕 요를 찔러 죽일 때 사용했고 그 덕분에 공자 광은 오나라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용연은 지난번에 오왕 함녀가 딸의 무덤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3자루 보검 중 남은 것은 담노뿐입니다. 이 담노는 어장이나 용연에 비하면 어떻소? 어장이나 용연도 보검이긴 하지만 어장은 이미 한 번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연 또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신이 듣기로 담노는 오금의 연기와 태양의 전기를 모아 만든 칼로서 칼집에서 뽑으면 신령하고 허리에 차면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명검 중의 명검입니다. 구야자조차 이 칼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검의 제작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왔다. 하지만 이보다 나은 칼은 다시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담노는 천하에 둘도 없는 보검입니다. 풍호자의 설명을 들은 초소왕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그러는 한편 그 칼이 자기 수중으로 들어오게 된 경로를 몹시 궁금히 여겼다. 오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보검이 어떻게 해서 내 머리맡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대는 짐작가는 일이 없소? 풍호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는 척하다가 말을 이었다.
신이 어찌 그 경로까지야 알겠습니까만 듣기로 이 칼을 가진 사람이 옳지 못한 짓을 하면 저절로 그 사람 곁을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담노는 왕자의 칼이라 이 칼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크게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오왕 함녀는 그동안 무도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전왕 요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며 그 아들 경기를 살해했고 자기 딸의 무덤에 1,000명 이상의 백성을 생매장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오나라 백성들의 원망과 슬픔이 하늘에 닿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보검 담노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무도한 오왕의 수중을 떠나 유덕한 임금에게 옮겨온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초소왕은 하늘을 날 듯 기뻐했다. 궁금증이 풀려서가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칼이라는 풍호자의 말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풍호자가 다녀가고 난 뒤 초소왕은 담노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백성들에게도 널리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리요? 이 모든 게 오나라 군사 손무의 치밀한 계략이었을 줄이야. 교병 필패. 손무가 노린 것은 바로 초소왕의 교만이었다. 왕이 교만하면 장수도 교만해지며 장수가 교만하면 그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그래서 그는 오왕 함녀를 설득하여 담노를 얻어내고 그것을 간자에게 내주어 초소왕의 침상에 몰래 갖다 놓았다. 풍호자 역시 손무가 포섭한 일종의 간자였다. 풍호자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철모르는 초소왕은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하늘의 뜻을 받은 임금이다. 반면 오나라는 버림을 받았다.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담노를 얻은 이후 초소왕은 우쭐대는 마음이 강해졌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초나라 이웃 사수 상류에 당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고 그 북쪽으로 또 채나라가 있었다. 그 무렵 당나라 군주는 당성공이었고 채나라 군주는 채소공이었다. 당성공과 채소공은 초소왕이 천하보검 담노를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잘 보이기 위하여 친히 영성으로 달려왔다. 원래 채소공에게는 아끼는 보물이 있었다. 양집의 곡패 한 쌍과 은초서구라 불리는 갓 옷 2벌이 바로 그것이었다. 채소공은 축하의 뜻으로 배곡패 1개와 은초서구 1벌을 초소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용했다. 그런데 초나라 영윤낭화가 그것을 보고 욕심을 내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은근히 부탁했다. 저에게 배곡패와 은초서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채소공은 낭화의 마음을 짐작하고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한편 당성공에게도 보물처럼 아끼는 명마 2필이 있었다. 털이 비단처럼 희고 머리는 높고 목은 길며 다리는 날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숙상이라고 불렀다. 천하의 보기 드문 명마 한 쌍이었다. 당성공은 그 말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영성에 도착했다. 영접 나온 낭화가 그것을 보고 또 탐내었다. 사람을 보내어 그중 한 마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당성공은 워낙 숙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낭화의 청을 거절했다. 채소공과 당성공이 초소왕과의 회담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영윤낭화가 궁으로 들어가 초소왕에게 참소하는 말을 올렸다. 듣자 하니 채나라와 당나라는 비밀리 오나라와 내통하고 있다 합니다. 만일 두 나라 임금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반드시 오나라 앞잡이가 되어 우리 초나라를 들이칠 것입니다. 차라리 저들을 우리나라에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소왕은 아버지와도 같은 낭화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불손하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두 나라 군주를 역관에 가두었다. 겉으로는 호위 형식이었지만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기겁초풍한 것은 본국에 있던 채나라와 당나라 신하들이었다. 먼저 손을 쓴 것은 당나라였다. 당나라 대부 중에 공손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초나라 영성으로 달려왔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영윤낭화의 농간임을 알게 되었다. 공손철은 당성공이 갇혀있는 역관으로 찾아가 말했다. 말 2마리와 종묘사직 중 어느 것이 중합니까?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낭화에게 숙상을 내주고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숙상은 천하의 보물이다. 초왕에게도 바칠 생각이 없었다. 하물며 영윤에게 그것을 바치겠느냐? 더욱이 낭화는 욕심이 끝없는 비루한 자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말을 내줄 수 없다. 그러나 공손철은 말보다 임금이 더 소중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종을 시켜 어인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 몰래 숙상을 훔쳐내 영윤낭화에게로 가져갔다. 우리 주공께서 영윤의 덕망을 사모하여 이 말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짐승이니 거두어 주십시오. 낭화는 기뻐하며 궁으로 들어가 초소왕에게 말했다. 신이 자세히 알아보니 당나라는 오나라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몇 번 서신을 왕래한 모양입니다. 당성공을 용서하시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초소왕은 그날로 당성공을 석방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당성공은 공손철의 충성에 감복하여 그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 오늘날 호북성 수주시 북쪽에 가면 숙상파라는 곳이 있다. 옛날 당성공의 애마인 숙상 2마리가 그곳을 지나간 일이 있다 하여 그렇게 이름 붙인 곳이라고 한다. 채소공은 당성공이 말을 바치고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그도 은초서구와 백옥패를 낭화에게 갖다 바쳤다. 낭화는 그날로 초소왕에게 들어가 아뢰었다. 채나라도 당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성공을 돌려보냈는데 채소공만 잡아둘 까닭이 없습니다. 마침내 채소공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초나라 영성을 벗어나기는 했으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한숫가에 이르러 강물에 대고 맹세했다. 내가 장차 초나라를 쳐서 이분을 풀지 못하면 다시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리라. 채소공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세자원을 진나라의 인질로 보내고 나서 진정공에게 간청했다. 초나라를 치겠으니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이때 진나라의 정권은 위씨, 조씨, 한씨, 범씨, 순씨, 지씨 등 6 귀족이 서로 나누어 갖고 있었다. 지씨는 순씨에서 갈라져 나온 일족이다. 진문공의 신하 순림보의 동생인 순수의 시호가 지장자인 것을 보면 아마도 순수대에 이르러 성을 지씨로 바꾼 것 같다. 진정공은 각 일문의 당주들과 의논한 끝에 주왕실의 이름을 빌려 연합군을 형성함으로써 채나라를 돕기로 결정했다. 이 무렵 주나라 왕은 주경왕이었다.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라는 내용의 경문이 중원 제후국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리하여 진나라를 필두로 송제 노위진 정허, 조거주 돈호 등 설기 소주체 등 18개국이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 소릉 땅에 집결했다. 이중진 허 돈호나라는 초나라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에 가담했다. 초나라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진나라 범왕이 연합군 대장이 되었고 순인이 부장이 되어 각 나라 군사들을 점검했다. 이때 총병력은 10만. 어마어마한 병력이었다. 이대로 쳐들어가기만 하면 초나라는 멸망하지는 않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다. 이 소식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오나라 군사 손무였다. 그랬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용관책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함이란 없는 것인가? 엉뚱한 것에서 일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진나라 연합군 부장 순이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각 나라 영체를 순시하면서 혼자 생각했다. 17나라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오로지 채나라 하나를 위해서였다. 초나라를 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보는 것은 채나라뿐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챙겨갈 것인가? 순인의 발걸음은 어느새 채나라 영체를 향하고 있었다. 채소공과 마주한 자리에서 은근히 말했다. 제가 듣기로 채공께선 은초서구와 양지백 옥패를 초나라 임금과 영윤에게 각각 선사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채나라를 위해 천리길을 멀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채공께서는 장차 무엇으로써 여러 나라 군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시렵니까? 한마디로 뇌물 요구였다. 그런데 채소공은 뇌물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에 쌍심지를 켰다. 나는 초나라 영윤낭화의 끝없는 욕심에 진저리가 나서 초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에 의지한 것이오. 모두가 알고 있듯 진나라는 천하 패권을 쥐고 있는 중원 맹주국이요. 맹주국이라면 불의하고 무법한 나라를 치고 죄 없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 초나라를 거꾸러뜨리면 한수 일대의 5,000리 땅을 얻게 될 터인데 또 무엇을 바라는 것이오?
그대는 어찌하여 그까짓 폐물 몇 개 때문에 맹주국의 큰 덕을 손상시키려 하는 게요? 채소공의 타박을 들은 순이는 무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마침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수십일 동안 끊임없이 내렸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질까지 퍼졌다. 군사들은 물론 장수들까지 알아눕는 사람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토라져 있던 순이는 상황이 이러해지자 잘 되었다는 듯 연합군 대장 범왕을 찾아가 말했다. 지난날 패공 중 강하기로 말하면 제환공이 제일이었소. 그 제환공도 이곳 소릉 땅에 주둔하면서 감히 한수를 건너려 하지는 않았소. 그 후 우리 진문공도 초나라와 겨루어 겨우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소. 그만큼 초나라는 강하오. 지금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 진나라가 굳이 초나라와 싸울 이유가 없소. 그들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니오. 우리 영토를 침범한 것도 아니오. 채나라는 그동안 초나라를 섬겨왔을 뿐 우리나라에는 인사 한 번 오지 않았소. 그런데 왜 우리가 채나라를 위해 군사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싸워야 한단 말이오? 더욱이 지금 장마가 그치질 않아서 학질이 번지고 있는 중이오. 이럴 때는 싸워도 이기기 힘두오. 이것저것 생각해볼 필요 없이 그만 철군합시다. 범왕이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 역시 채나라를 위해 자신의 군사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까웠다. 결국 범왕은 비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물론 그 전에 인질로 받아두었던 채나라 세자원을 채소공에게 돌려보냈다. 맹주국인 진나라 군대가 돌아가자 다른 나라 제후들도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었다. 다투듯 자기 나라 군사들을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중원연합군의 힘을 빌려 초나라를 약화시키려던 손무의 계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손무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차선책을 생각해두고 있었던 것이다.